좋아요 꾹꾹. 반갑습니다. 경제적 자유민족, 줄여서 경자입니다. 오늘도 연말정산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두 번째이자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저는 연말정산을 15년 해온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그러므로 세무사처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직장인의 시각으로 중요한 부분들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들에게 물어보기 부끄러운 소소한 팁들을 오늘도 많이 포함했으니까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1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편은 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적게 내는 소득공제를 알아보았고요. 이번 2편에는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1편인 소득공제편을 보시지 않은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올해 연말정산도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편에서 소득공제 후에 산출세액을 결정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세액공제를 최종적으로 해주게 되면 내가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확정됩니다. 이걸 내 월급에서 미리 받아간 세금과 비교하면서 납부 세금이 더 적다 그러면 돌려받게 되는 것이고요. 납부할 세금이 더 많다 그러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크게 분류해보면 화면 보시는 6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월세, 의료비, 연금저축으로 저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보험료와 월세, 그리고 의료비와 연금저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교육비와 기부금은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보험료부터 보겠습니다. 보험 중에서도 보장성 보험을 의미하는데요. 암보험, 화재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보장을 받는 보험이 해당됩니다. 내가 1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의 12%를 공제받고요.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보장성 보험료가 합쳐서 100만 원 이상이었다. 그러면 최대 13만 2천 원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단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나여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혹시 당신께서 취직을 하시기 전에 어머니가 보험을 가입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취직을 했으니까 연말정산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계약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으면 보험료를 당신이 내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빨리 어머니와 함께 계약자를 변경하러 고객센터를 가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맞벌이를 하는 부부인데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를 아빠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 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자녀가 가입한 보험을 엄마가 가입을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엄마가 근로를 하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근로를 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엄마가 계약해준 자녀의 보험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 역시 자녀가 가입한 보험의 계약자를 아빠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집입니다. 정확하게는 월세인데요.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소득공제 항목이었지만 월세는 세액공제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자, 일단 내가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전용 25평 이하여야 되고요. 분양 면적으로는 약 30평 정도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나는 집이 없어야 되고요. 전입신고도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되므로 이 경우도 가능해지고요. 마지막으로 내 명의로 월세가 집주인에게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연봉인데요. 7천만 원이 넘어가면 공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조건이 다 부합되고 내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월세의 12%가 공제가 되고 내 연봉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월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으로 동일하고요. 예를 들어 내 연봉이 6천만 원인데 매달 100만 원씩 월세를 냈다면 1년에 1,200만 원의 월세를 내게 된 것인데요. 그중 750만 원의 10%, 즉 7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 한 달치 정도는 나라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네요. 그리고 월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월세를 매달 지급했다는 증빙이 필요한데요. 보통은 통장에 이체를 해주는 게 일반적이므로 이체한 기록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월세 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조금 복잡한데요. 잘 들어주세요. 먼저 의료비로 공제를 받으려면 내 연봉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써야 됩니다. 연봉이 7천만 원인 사람은 의료비로 210만 원을 써야 공제가 되는 것인데요. 감기를 걸려서 한 번씩 병원 가는 것으로는 도저히 연봉 3% 정도를 의료비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 받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도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아플 수도 있으므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공제율은 15%인데요. 본인과 부양가족 중 만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은 공제 한도 없이 사용한 의료비의 15%가 공제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양가족은 700만 원 한도에서 공제가 되는데요. 안경이나 렌즈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도 1년에 50만 원 한도로는 따로 공제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되는데요. 다만 연봉 7천만 원 이하에서만 공제가 됩니다. 자, 그럼 포인트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의료비를 몰아줘야 됩니다. 일단 맞벌이 부부는 반드시 의료비를 몰아줘야 되는데요. 각자는 연봉 3% 이상 의료비를 쓰기는 어렵지만 몰아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몰아줘야 되느냐? 자녀를 인적공제로 등록한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하고요. 왜냐하면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로 등록한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다면 연봉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좋겠죠. 3%를 넘을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그리고 몰아주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자연스럽게 배우자의 의료비가 나에게 보입니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중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는 항목이 많은데요. 안경, 보청기, 산후조리원, 보철, 틀니, 그리고 기타 의료기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비용은 자동으로 뜨지를 않으므로 영수증을 꼭 챙기고 연말정산 때 따로 입력하면서 증빙을 첨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의료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들도 있는데요. 미용, 성형 되지 않고요. 건강기능식품도 안 되고 보약도 안 됩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한약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도 의료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회사가 가입한 단체 상해보험으로 의료비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만 공제가 되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공제는 연금저축인데요.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노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신다면 저는 연금저축을 하나 정도는 가입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연금저축과 펀드 그리고 IRP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연금저축과 펀드를 기본적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공제율부터 보겠습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은 16.5%, 그리고 이상이라면 공제율은 13.2%인데요. 내 연봉이 6천만 원이고 내가 1년에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을 납입했다. 그러면 대략 53만 원이 공제됩니다. 400만 원 넣고 이자를 53만 원 받는 셈이므로 이자를 10% 넘게 받는 엄청난 상품이 되는 것인데요.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IRP를 포함시킨다면 70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만 50세 이상이라면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가 되죠. 은퇴를 앞둔 만 50세 이상이시라면 900만 원 한도로 전부 납입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어차피 몇 년 후에는 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다만 본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다고 생각되면 저는 연금저축에 적당히 돈을 집어넣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상품은 말 그대로 연금이므로 55세까지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전에도 해약할 수 있지만 상당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내가 연말정산으로 받았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세금으로 나가고요. 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IRP는 연금저축과는 다르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돈을 찾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혹시 돈을 찾을 수도 있으므로 연금저축이나 펀드를 1년에 최대 400만 원까지만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직 내 집 마련도 되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는 월 10만 원 정도로 1년에 120만 원 정도를 납입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내 집 마련이 끝났고 앞으로도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다면 IRP까지 활용해서 700만 원을 풀로 납입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저축보다는 펀드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품을 가입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10만 원씩 월 납입하고 있다가 세액 공제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 싶고 돈이 여유가 있다면 12월에 일시납으로 200만 원 정도를 추가 납입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길게 보시고 상품을 유지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준비한 내용은 끝났는데요. 그냥 끝내기가 아쉬우니까 기부금 관련해서 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종교가 없더라도 가족들은 종교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종교시설에 꾸준히 기부를 하고 계신다면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슬쩍 부탁드려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아들 이름으로 영수증이 나와야 된다고 꼭 강조를 하시고요. 편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은 일심동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면 괜찮아집니다. 이로써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연말정산 계획을 잘 세우시고 내년에는 조금 더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직장인의 야매로 설명드린 부분들도 꽤 있으므로 오류에 대해서는 댓글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